법무장관 일가 수사와 별개로 수사 외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순 논란에 넘어서 법적 처벌 사항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논란의 그 발언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팀장에게 장관이 전화통화한 사실 있죠?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수색 당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장관은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 수사팀장과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죠? 예, 인정합니다. 네, 조국 장관이 스스로 압수수색 당시 그 담당 팀장과 검사와 통화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딱 조 장관이 정경심 교수에게 전화를 건네받자마자 한 말이 조국입니다가 아니라 장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전화도 문제인데 그 첫 마디가 사실 믿기지 않습니다. 장관입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23일 압수수색은 사실 조국 장관,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저희도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렇죠. 사실 밖에서 취재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상황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그 검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댔는데요. 네. 어떻게 전화를 받았냐 하면 사실 압수수색에 변호인이 올 때까지 정경심 교수가 잠시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당시 수사관과 검사 포함해서 한 6, 7명 정도가 자택 안에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정경심 교수가 휴대전화를 검사에게 건네줬습니다. 네.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했죠. 그래서 검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수화기 너머에서 장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사실 장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관등성명 상사 후배인 검사는 특수부 검사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속과 직책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이후 이런 대화가 이어집니다. 처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 이렇게 조국 장관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검사는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 대답을 했는데요. 사실 내 임명권을 책임지는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 그것도 압수수색 당일. 제가 그 검사의 심경을 짐작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검찰 측에서는 그 당일 검사는 굉장히 이 통화가 부적절하다고 느꼈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네. 신속히 해달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요. 법 쪽에서 같은 전화를 두고도 해석이 다른데요. 먼저 어제 장면을 보고 오겠습니다.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건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조 장관은 전화를 걸어서 신속하게 해달라고는 했지만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았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 자체가 방해다. 지금 굉장히 팽팽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 현직 대통령에게 청와대에 압수수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그 압수수색 팀장인 검사한테 전화하면 검사 전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도 압수수색 당한 적 있잖아요, 청와대도. 네. 그때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인사권을 가진 그 법무부 장관이 전화를 하니까 검사가 전화를 받은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누군지 모르고 무작정 그 정경심 교수가 전화 받아보라 그랬다네요. 그러니까 네. 받으니까 장관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인륜의 문제라면 장관입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조국입니다라고 하셨어야죠. 그리고 장관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선제압이죠. 장관입니다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관등성명되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은 이게 내가 그럼 이게 지시인가 아니면 부탁인가 고민을 했겠죠, 검사한테. 근데 전화 왔다는 것 자체가 압박이죠. 그리고 현직 대통령 전화를 안 받아도 됐는데 전화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 내용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전화를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누가 있겠어요. 조국 장관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뒤로도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회신을 보낸 게 있어요. 국회의원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뭐 기소가 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으면 이게 부정청탁금지법 해당 사안이 아니냐,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느냐 물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권익위에서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조국 장관도 어제 대정부 질의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법무부에서 판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벌써 부정청탁이 있는 거죠. 지시가 100번 양보해서 지금 지시가 아니라고 해요. 지휘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청탁은 한 거죠. 신속하게 해달라, 배려해달라, 건강을 이제 배려해달라, 놀라지 않게 해달라. 그럼 부정청탁 아닌가요? 그리고 그게 부정청탁인지 아니면 받아들이는 검사 입장에서 청탁인지 부탁인지 지시인지는 받아들이는 사람 기준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직권남용죄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100번 양보해도 청탁이 있었다는 건 인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법률 위반은 있네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돼도요. 법률 위반도 위법한 직무집행이어서 탄핵소추 사유는 돼요. 그러면 지금 조 장관의 입장은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게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탁인지 압박인지 여부를 따질 때는 말한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보다는 받는 사람이 어떻게 느꼈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부정청탁금지법에 이 수사와 관련돼서 이것도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과 권익의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사와 관련돼서 수사 단계에서 어떤 것도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으니까 부탁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수사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주세요. 배려해주세요. 놀라지 않게 해주세요. 그 부분은 청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부탁은 인정되는 네. 거 아니에요? 지휘 지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론이 그리고 이론이 아니면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청탁이 있었다는 거는 뭐 조국 장관도 신속하게 해달라, 뭐 그리고 배려해달라, 네. 놀라지 않게 해달라 이런 말은 하셨다고 인정하신 거 아닌가요? 신속 부분은 검찰의 입장이지만 조국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놀라지 않게 해달라, 아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배려해달라 이 말은 하셨다는 거니까 그것만 봐도 부정청탁금지법은 이게 자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조국 장관 사실 형사법 전공을 했고 법 분야의 전문가인데 왜 이 부분만큼은 다른 법 쪽의 인사들, 법 전문가들과 생각이 다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오늘 아침에도 이 부분을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인륜의 문제입니다. 네, 인륜의 문제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못을 박았는데 사실 전화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 세부 내용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그러니까 조국 장관 측의 입장은 아내가 쓰러질 정도였다, 충격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반면에 검찰의 또 입장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시작을 한 게 조국 장관이 출근을 하고 난 뒤에 약 20분 뒤에 들이닥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그 법무부 장관과 압수수색팀이 같이 얼굴을 맞대는 그런 난처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방금 조 장관이 얘기하듯이 자기 그 아내가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인륜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만약에 보통 일반인들 같이 그 자리에서 같이 압수수색을 받는 상황 같으면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있겠죠. 저희 아내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잘 고려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인들은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할 정신적인 여유가 없을 겁니다, 일단은. 그리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네. 그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아내의 상태가 어땠는가라고 하는 게 말이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쪽에서는 충격으로 쓰러져 가지고 119까지 부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전혀 이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언어에 있어서의 함축된 의미가
명시된 과업과 추정된 과업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딱 명시를 갖다가 하지 않고 어떤 그 돌려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네. 이 밑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추정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행동을 하는 네. 그런 것이 이제 조직에 있어서의 가장 특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국방부 장관이 지금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군 검찰관, 뭐 소령이나 이런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거하고도 상당히 비슷하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상명하복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내가 현재 어떤 위치고 저 사람하고 어떤 관계고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결국 본인이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왜냐? 본인이 나중에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서 사과 또는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어저께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오늘도 그냥 그 인륜 얘기를 하지 말고 이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논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시 검찰은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을 했죠. 아마 이런 배경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박스 2개만 들고 나와서 보여주기 수사다 이런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관계자들이나 여러 이제 취재를 해본 바로는 당시 들고 올 게 사실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들고 올 게 없었다는 거는 이제 뭐 압수수색을 다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유시민 의원이 뭐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한 바로는 자기가 취재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뭐라 그러냐면은 검찰이 그 많은 시간 동안 아들의 PC에 집중해서 포렌식 작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실제로 어디를 압수수색할 때 가장 많이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그 부분인데 거기에서 뭐 이렇게 뭐 물리적인 어떤 물건이 아니라면은 그렇게까지 박스가 여러 개 있을 필요가 네.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 11시간 동안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데 있어서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고 변호인 오기 기다리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지 11시간 압수해서 결국 이거 들고 나왔냐 그렇게 비난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누군가 수사 정보를 흘린 거 아니냐 이러한 물론 아직까지는 추측입니다만 그런 반응까지 나오던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정경심 교수가 미리 알았을 가능성도 적지만 있다고 보세요. 아니 수사 정보를 흘렸을 네. 가능성은 지금 이번 수사는 검찰총장이 본인의 거취를 걸어야 되는 문제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 회의하는데 대검 간부들도 안 갔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수사 정보가 흘러갔을 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뭐 동양대도 했고 한국투자증권까지 하고 학교까지 다 했어. 남은 데는 집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도에 또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 조국 교수의 집에 하드디스크가 4개가 있는데 검찰이 지금 확보한 거는 3개다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럼 나머지 1개가 뭔지 그리고 투자증권의 직원이 28일 날 아들이 자기한테 하드디스크 2개를 구입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뭔지 안 궁금하겠어요? 집에까지 압수수색이 언제 갈 거라는 거는 언제인지 특정은 할 수는 없지만 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네. 뭐 집이 치워져 있었다고 해가지고는 정보가 흘러나갔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기절하거나 쓰러진 게 아니라 멀쩡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 이렇게 검사들을 하나하나 따라다니면서 일물건은 꼭 제자리에 놔주세요. 뭐 이렇게 하나하나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11시간 걸린 게 처음에 이제 변호인들이 반드시 입회를 해야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정경심 교수가 말씀을 하셔서요. 변호인들이 올 때까지 오전 내내 기다려서 취재한 기자분들한테 들으니까 오후에 변호인들이 도착해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9시에 들어갔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후가 제일 빨라봤자 12시 10분, 뭐 1시? 언제를 오후로 봐야 될까요? 근데 적어도 10시, 11시, 12시 3시간 이상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11시간에서 3시간 빼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압수수색물에 대해서 포괄적 요새는 영장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특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정경심 교수는 변호인들도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이의 제기를 하셔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2번이나 추가로 발부받아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럼 법원 판사가 이 압수수색 영장만 해주려고 대기하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법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2번이나? 그럼 도대체 이 압수수색 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지키느라 그리고 의무 없는 일 그리고 변호인 입회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일을 하느라고 정경심 교수가 이의 제기를 하시는 걸 다 들어주느라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식사도 하자고 하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변호인들이 오후부터는 있었는데 건강이 나쁘시다.
계시다면 아마 편찮으시다면 들어가 계세요라고 하거나 이제 계속 나와 계시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 진술 뭐 이렇게 한 박스로 충분한데 왜 2박스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다녔다면 변호인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거면 이렇게 그 순간적으로 놀라고 당황해서 좀 현기증이 나거나 이러실 수는 있었겠지만 뭐 계속해서 자리 보전을 하거나 너무 편찮으신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상황이 안 좋아 보였으면 변호인들이 와서 119 불러드렸겠죠. 근데 이 변호인들이 어떤 변호인들이냐면요. 그 영장을 대비해서 법관 출신들 변호사도 선임해 있고요. 수사를 대비해서 특수부 검사 출신들 변호사가 모여있는 법인도 선임을 해 있고요. 정경심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보도가 나왔는데도 정정을 안 하시는 거 보면 그 보도 사실인가 봐요. 왜냐하면 이 보도가 너무 중요한 게 사법개혁에 있어서 검찰이든 법원이든 제일 중요한 건 정관이후 근절이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만들지 않자는 거예요. 그럼 정관이후 근절인데 지금 다 변호사 정관 출신들이잖아요. 이인걸 변호사조차 민정수석실 출신, 청와대 출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개혁 전혀 말하고는 다른 행동을 하고 계셔요. 근데 뭐 정경심 교수의 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변호인들이 있는 상태인데 뭐 본인까지 나서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 보면 아주 활달한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저는 정경심 교수가 피의자이자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잖아요. 그러면 압수수색을 검사들이 할 때 저는 피의자면 당연히 가만히 있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가 봐요. 이제 조국 네. 장관님이 실무를 안 하셔서 그냥 이제 형법 이론 쪽으로 많이 하셨는데 이제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에 있어서는 직접 가족들 통해서 인권 신장에 아주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네. 원래는 저희가 압수수색할 때 변호인이 입회하는 게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리고 수사라는 건 밀행성도 있고 신속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 그래도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뭐 그렇게 직접 가겠다고 전화를 하면서 기다려달라 그래도 뭐 몇 분 내로 안 오시면 저희 시작해야 됩니다. 이러지 뭐 3시간, 4시간 기다려주는 거는 저희는 처음 봤고요. 제가 변호사를 96년부터 하는데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런 사례는. 아, 정말요? 예, 뭐. 어쨌든 예, 어쨌든 인권 신장에 교수의 도움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반영을 검찰이 해주신 압수수색을 것 같아요. 했다 이렇게 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네. 모든 이제 수사 대상자들이 이 권리를 주장하시겠죠. 그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검찰은 또 정경심 교수의 태도를 또 예의주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조 장관과 뭐 통화를 하고 이런 모습을요. 지금 네. 이제 이번에 압수수색 당시에 이제 정 교수의 여러 가지 행동을 검찰이 관찰하고 난 이후에 네. 평소에 이 정 교수가 이 남편인 조 장관하고 많은 것을 상의를 하고 일을 결정을 한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앞으로 이제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지난번에 동양대 총장과 연관해서 네. 전화를 할 때도 이제 전화를 바꿔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남편에게. 이번에도 또 전화를 바꿔줬죠. 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지금까지는 이제 조국 장관이 이제 주로 아내가 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내가 한 것이지 나는 잘 모른다. 나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것을 봤을 때는 뭐 경제 공동체뿐만 아니라 논의를 통한 어떤 운명 공동체가 아니냐라고 검찰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네.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이 여러 가지를 많이 이렇게 의논을 하고 급하면 전화도 바꿔주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라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군요. 저희가 네.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대정부 질의할 때 조국 장관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랑은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라고 인정을 하시고요. 그중에서 이제 한 차례 수사팀장이랑 전화를 바꿔줘서 전화를 했다라고 하시면서 아내랑 어제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고 압수수색 당일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어쨌든 조 장관이랑 지금 수사팀의 검사랑 통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사실을 혹시 보고 받았다고 하나요? 그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은 네. 보고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통화 그래요? 사실을 윤 총장도 국회 대정부 질문을 보고 확인하고 사안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대외적인 멘트고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내부에서는 보고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사실을 대검 차원에서 공표했을 경우에 지난번에 왜 청문회 때 압수수색 그 기소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도 검찰이 정권에 개입을 한다, 정치에 개입을 한다, 정치 검사다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지금 수사에 매진해도 부족할 시간에 쓸데없이 뭔가 이렇게 정권과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외부적으로 공표를 하지 않았는데 주광덕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이게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무슨 뭐 피의사실 공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검찰과 어떤 야권과의 유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권력층 수사에 있어서 부당한 외압을 피하기 위해 이런 사실을 외부적으로 공개하는 거는 권력기관의 어떤 수사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볼 것이고 이거를 어떤 야권과 검찰의 유착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좀 어느 도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단체가 오늘 조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검찰도 굉장히 난감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이 수사 상황도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형사처벌 문제를 떠나서 이것 또한 과거 조 장관이 했던 발언과 배치된다, 조적조다 또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죠.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사실 네. 당시만 해도 조국 장관이 자기 말을 이렇게 남기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013년 글이 또 문제입니다. 당시에도 수사 사건 관계자가 수사 주최자에게 전화를 하는 행위, 아주 네. 비슷한 상황이네요. 전화를 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상황입니다. 트위터에 이렇게 남겼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김용판 전 청장이 권은희 수사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언론사 보도 링크를 이렇게 게시를 하면서 네. 증거 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 수사로 가야겠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던 조국 장관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역시 사건 관계자가 수사 주최자에게 전화를 하는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을 두고도 조국 장관이 비판을 했습니다. 2014년이었는데 당시 해경에 전화를 걸어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 유죄다 이렇게 조 장관이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부분은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 전 민정수석 때처럼 이것도 직권남용을 수사를 받더라도 무혐의가 나오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피의사실 공표나 직권남용, 이런 권리행사 방해, 특히 이런 부분이 거의 사문화돼 있었어요. 네. 근데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 방해는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들 하시는데 이제 적폐수사, 과거 정부 사건들 수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례도 형성이 되고 또 기준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이 광주지검에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경에도 근데 압수수색이 실제로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직권남용은 미수가 없으니까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했는데 압수수색은 진행이 됐으니까 직권남용은 무혐의다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 경우는 어떨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압수수색 전에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이 어제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아주 유심히 물어요. 압수수색 전에 전화통화를 했냐, 그 팀장 검사랑 아니면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전화를 했냐라고 했을 때 조국 장관께서 압수수색이 시작되어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집에 들어오고 나서 전화를 했다, 통화를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압수수색 후에 전화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때 이 수사팀 검사나 수사관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변호인 입회가 반드시 필요 조건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준칙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압수수색의 준칙엔 오히려 아주 노령층이 있으면 좀 피하게 해드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아이들이 못 보게 하고 이런 게 있지. 이 집은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정경심 교수님이 노인은 아니시고 다 성년 자녀고 하니까. 그러니까 준칙에 맞추어서 하는데 변호인 입회 때까지 서너 시간을 기다리는 게 그럼 의무 있는 일이냐 의무 없는 일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거 말고 지금 취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의무 없는 일을
조국 네. 법무부 장관한테 전화를 받고 해줬다면 그게 부정청탁에 해당돼서 김영란법 위반도 될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일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도 성립될 여지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상황을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차이가 우병우 수석은 그때 윤대진 부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해경 서버 안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 맞아요. 하지 말라 이 소리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서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신속하게 끝내라 그랬잖아요. 그거 빨리 끝내고 나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부정청탁법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우병우 수석이 그 전화했다는 건 2014년이거든요. 그때 네. 김영란법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위법 소지는 더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 때와 조국 장관의 사례는 좀 다르다. 두 분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딸과 아들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이것도 계속해서 논란이죠. 특히 조 장관의 개임 여부도 여전히 수사 대상인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센터에서 발급해 준 것이지. 센터에선 발급해 준 적도 없고 지금 현재 센터에 그 대장에 발급 대장에 전혀 없어요. 이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게 별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서나. 근데 저는 물론 센터 사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의 발급 상황을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의원님. 알지를 못하지만 제가 이런 각종 여러 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거나 또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 직인을 위조해서 찍었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가 별게 아니다. 또 이 말에 좀 마음 아파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고등학교 인턴 증명서가 별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앞뒤를 언급한 여러 가지 어떤 문장의 맥락을 우리가 한번 보고 분석을 해보면 고등학교 인턴 증명서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이제 어느 기관에서나 이제 많이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네. 지금 이제 사실 뭐 그 이전에 지금 이 사건 말고도 다른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그런 그 전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네.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쪽에 있는 사무국장, 즉 다시 말해서 발행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알지도 못할 뿐더러 요청을 하거나 그리고 스스로 이 직원을 위조해서 찍었거나 이렇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인턴 증명서가 대학을 가는데 한 핵심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 네. 상황에서 아마 그 얘기는 본인이 순간적으로 아차 싶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동양대 표창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 인턴 활동 증명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지금 검찰은 주목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보통 상장을 인쇄한 뒤에 그 다음에 도장을 찍는 게 정상적인 방송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직인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프린트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수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조 장관이 자신은 사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사무국장 3명을 다 차례로 소환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 인턴 증명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 사무국장들, 센터 관계자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인턴 예정증명서 발급이라는 거는 원래는 없었고 이런 거 처음이고 네. 한인섭 원장이 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인섭 원장은 조국 장관하고 두 분이 이렇게 친한 사이잖아요. 한인섭 원장이 왜 하필 조국 장관의 아들을 위해 가지고는 예정증명서 발급을 시켰는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예정증명서니까 내가 나중에 할 거란 계획이잖아요. 이런 예정이 있다 그런 증명서 발급이니까 이거를 무슨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든지 아니면 또 한인섭 원장 권한 있는 사람이 시켰다고 하니까는 위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거를 무슨 업무 방해가 아니냐 그렇게 제기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업무 방해라는 것도 이거를 어디다 제출하거나 인턴 활동을 안 하고 나서 제출했으면 모르겠는데 단지 내가 할 계획이라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세요. 이것만 가지고 업무 방해다,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 정황이 나온 게 있는데 당초 조 장관은 자신은 물론 아내는 주식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 투자도 잘 모른다라고 했었는데 검찰 관계자들이
정경심 교수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다면서요. 사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휴대전화, 그러니까 자산관리자 김모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하다가 이 대화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일반인이라면 사실 좀 못 알아챌 만한 주식 은어를 네. 정경심 교수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은어냐 하면은 이 메자닌, 저도 굉장히 좀 생소해서 오늘 좀 처음 알았던 주식 용어인데 이게 이탈리아어라고 합니다. 이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라운지 공간을 네.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닌 그런 라운지 공간인데 처음 들어봐요. 네, 정말 저도 좀 어려운데 네. 주식의 중간 위험 단계에 있는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쉽게 말해서 그런 약간 은어 비슷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주식 관련해서 몰라가지고 오촌조카에게 맡겼다라고 했는데 정작 이 자산관리자와의 그런 대화에서는 이런 네. 주식 은어까지 잘 알고 있었던 점으로 봐서 도대체 이 상황에 정경심 교수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검찰도 좀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은어고 얼마나 깊숙이 알고 있었던 건지 잘 판단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짚어보고자 하는데 지금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는 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아마 다른 사건들도 줄줄이 법원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이 굉장히 난감하다면서요. 왜 그런 거죠? 이제 현직 판사 네. 상당수가 사실 지금 그 검찰보다 법원의 구성원, 특히 고위법관들은 서울법대 출신들이 많거든요. 저도 조국 장관하고 저는 조국 장관은 저를 전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도 법대 편집부 후배니까 네. 저는 조금은 기억을 하는데 저희 때도 조교를 하고 있었어요. 석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조교로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 학번 정도도 친분이 있는 거죠. 네. 그중에 특히 친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천지검 차장검사 이종근 차장검사 조국 장관 보좌관으로 갔죠. 그 저희 학번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서 형법 교수를 하셨으니까 그 제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석박사 논문 지도를 받으면 친분이 있을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법원이 곤란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정을 일단 했더니 회피 신청을 하는 법관들이 생기는 거예요. 친분이 있으니까 내가 판단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안 하는 게 맞겠다고 신청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특정 판사를 법원이 보니까 제척해야겠다. 좀 부적절하다. 친분이 깊은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자까지 제외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지금 배정된 재판부 중에 한 명은 법대 교수 시절에 가르친 제자인데 네. 그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런 조금 그 제자 입장에선 조금의 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회피 신청을 한 법관들이 많았다는 거는 이번에 사법농단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법관들이 공격을 많이 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국정농단 사건 하는 그 재판부 부장들이 저희 연수원 동기들인데 그 재판하면서 항상 어쩌다 저희를 만나면 하는 말이 재판 끝나면 나는 이민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요. 그런 양쪽에서 말까지 다 하세요? 공격을 받으니까. 네. 난 그냥 그만두고 이민 가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마 회피 신청을 이번에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조 장관 일가 재판을 안 맡고 싶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군요. 네, 조국 장관 수사 이야기 살펴봤고요.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도 받고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도 받고 있는데 유튜브 방송의 경우에는 지금 댓글이 워낙 빠르게 올라가서 저희가 못 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정말 듣고 싶은 질문, 해결하고 싶은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읽고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